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양수라고 하고요. 오늘 블록체인 탈중앙화 미래에 대해서 1시간 동안 강연을 드릴 거예요. 자, 일단 시작하기 전에 제가 이렇게 많은 사람이 올 줄 몰랐는데 블록체인이라는 주제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참석해 주셔가지고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오늘 1시간 동안 배워가는 게 저는 많을 거라고 믿어요. 그래서 시작해볼게요. 저를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자면 저는 우리 학교 컴퓨터공학과 16학번이고요. 제가 휴학을 하고 블록체인 현업에 한 2년 조금 넘게 있었어요. 푸드체인 팀이라고 거기는 블록체인을 만드는 곳인데 거기서 코어 엔지니어로 1년 좀 넘게 있었고 하이퍼리즘은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암호화폐 자산운용사예요. 헤지펀드이기도 하고 거기서 제가 인프라 개발 팀장으로 한 1년 조금 넘게 재직했고 지금은 제가 발표 끝나고 설명을 드리겠지만 피다오라고 우리 학교를 거점으로 한 오픈소스 블록체인 관련 오픈소스 재단이 있거든요. 그거를 설립한 사람이긴 합니다. 제 연락처가 있는데 적어 놓으셨다가 연락해 주시면 제가 뭐 밥이든 술이든 무제한으로 사드리니까 편하게 연락해 주시면 됩니다. 블록체인이 뭐 궁금해요 이렇게 띄우셔도 되고. 그래서 이 강연이 뭐에 대한 거냐면 블록체인에 대한 블록체인 기술이니까 기술적인 이해도 있어야겠죠. 간략적으로 그걸 좀 설명하고 블록체인이 어떤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 어떤 애플리케이션이 가능할지, 그리고 블록체인의 현황, 그리고 블록체인이 10년, 20년 뒤에 어떻게 될까, 그리고 결론적으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블록체인의 신기술이 이 세상을 어떻게 바꿀지에 대한 인사이트 이런 걸 종합적으로 들으려고 해요. 컴퓨터공학과 학생이시면 조금 기술적인 이해를 더 할 수도 있지만 그게 아니더라도 블록체인은 세상을 바꾸는 패러다임 체인지이기 때문에 굳이 내가 블록체인 커리어 개발을 하는 사람이 아니더라고 해도 교양 삼아 들어가면 나중에 사회에서 그게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자, 일단 시작하기 앞서가지고 놀라시가지고 쉬운 내용이에요. 암호화에 대해서 간단하게 얘기하는데 현대 사회의 인터넷 이런 걸 시작해가지고 네트워크 인프라가 많잖아요. 그 네트워크 인프라를 사용하기 위해 필수적인 도구가 암호화기거든요. 왜 그러냐면 제가 제 컴퓨터에서 네트워크를 사용해서 뭔가 데이터를 보낼 때 그 과정에서 제가 신뢰할 수 없는 수많은 다른 경로를 거치겠죠. 그게 공유기일 수도 있고 아니면 SKT 같은 통신사일 수도 있고 그 과정에서 데이터가 자유롭게 흘러다니기 때문에 그 도중에 변조당하거나 아니면 감시당할 수도 있겠죠. 그거를 양끝 레벨에서 이게 정말 이 사람이 보낸 게 맞다 이런 걸 확인하기 위해 한 절차가 필요해요. 네트워크라는 그 인프라의 특성상. 그래서 그거를 해결하기 위해 나온 게 이제 수학적인 방법이 암호화인데 암호화는 분야가 넓지만 그 중에서도 블록체인 같은 기술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전자설명이에요. 이게 뭐냐면 비대칭 암호라는 게 있는데 간단하게 설명하면 비밀키랑 공개키라는 어떤 쌍이 있어요. 그 비밀키랑 공개키는 한 100자리 정도 되는 되게 큰 수인데 그 큰 수의 어떤 페어가 있고 그 페어를 찾으면 랜덤으로 무한히 만들 수 있는데 그 찾으면 되게 특별한 성질들이 몇 개 있어요. 되게 정수론적인데 비밀키로 이미의 메시지를 내가 서명을 할 수 있고 공개키로는 이 메시지가 그 비밀키로 서명됐다는 걸 인증할 수 있는 그런 게 수학적으로 가능해요. 그래서 이 성질을 이용하면 뭘 할 수 있냐면 이 공개키라는 거를 자신의 신원으로 사용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 어떤 유저가 비밀키, 공개키, 어떤 정수론적인 성질을 만족하는 어떤 페어를 만들었으면 비밀키는 전 세계에서 나만 아는 거예요. 근데 공개키는 전 세계 사람들이 다 알 수 있도록 뿌려버려요. 그러면 해당 공개키로 검증되는 서명을 생성할 수 있는 사람은 전 세계에 저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떤 메시지를 공개적으로 알리고 싶을 때마다 전 세계에서 나만 알고 있는 비밀키로 이미의 메시지를 서명하면 고유한 시그니처가 생기고 공개키를 가진 전 세계 다른 사람들은 저거는 이 서명을 보니까 이 메시지에 대한 서명은 비밀키를 가진 사람이 만든 게 맞구나. 그리고 그 사람이 비밀키를 자기 혼자 갖고 있을 거기 때문에 이 메시지는 이 비밀키의 소유자가 하고 싶은 메시지가 맞구나. 이런 걸 검증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남기고 싶은 메시지가 있을 때마다 비밀키로 설명해서 전파를 하면 된다. 이게 저희가 모든 강연을 시작하기 전에 기초 지식은 딱 이게 전부예요. 이런 어떤 수학적인 게 가능하다는 것만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도구를 하나 얻었으니까 저희가 아주 간단한 시스템 하나 만들어 볼게요. 저희는 은행 비슷한 걸 만들 거예요. 각자 잔액이 있고 성금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의 상태가 뭐냐라고 부르면 공개키는 저희가 신원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했죠. 그러면 공개키를 뭐 은행의 계좌번호를 생각해 봅시다. 유니크하니까. 그러면 공개키 to 잔액 이 데이터 엔트리들의 리스트를 이 시스템의 상태로 볼 수 있겠죠. 그럼 모든 유저들의 유니크한 퍼블릭 키와 그 잔액들이 다 정보가 들어있는 거니까. 그럼 유저는 내 계좌에서 다른 공개키, 다른 계정이겠죠? 로 얼마를 추금하세요라는 메시지를 만들고 거기에 자기가 알고 있는 비밀키를 설명할 수 있어요. 이걸 트랜잭션으로 부를 건데 이 시스템이 왜 의미가 있냐? 보시면 자기 계정, 즉 자기 퍼블릭 키, 자기 공개 키에 대한 액세스가 있는 사람은 자기밖에 없겠죠. 왜냐하면 자기가 프라이빗 키를 만들어가지고 자기만 갖고 있을 거기 때문에. 만약에 이 시스템에 있는 뭐 공개 키에 모두가 액세스할 수 있으면 그 시스템 의미가 없잖아요. 근데 저희는 비대칭 암호화 때문에 이렇게 했을 때 정말 내 계좌, 내 공개 키에 액세스가 있는 사람만 뭔가 메시지를 설명해가지고 시스템한테 이런 걸 처리해주세요라고 검증을 할 수 있다. 이런 성질을 잘 이용한 시스템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내 계좌에서 뭐 옮긴다 이런 트랜잭션을 만들어가지고 잘 설명을 한 다음에 그걸 시스템한테 전달해주면 시스템이 그걸 읽어보고 서명이 맞는지 그리고 그 출금량만큼의 잔액이 보내는 사람의 충분하게 있는지 같은 걸 검사해보면 그 트랜잭션이 이 시스템 상태 변화를 일으키기에 유효한지를 검증해볼 수 있겠죠. 수학적으로. 뭐 그런 성질이 있고 지금은 저희가 하는 연산이 잔액의 플러스 마이너스 리니어한 거잖아요. 그래서 순서랑 상관이 없는데 좀 순서 디펜던트한 잔액의 제곱액을 한다 이런 거 하면 극단적인 예시인데 트랜잭션 순서에 따라서도 시스템 변화의 최종 값이 바뀌겠죠. 그래서 트랜잭션을 하나하나 시스템에 어플라이 할 건데 그 어플라이하는 순서에 따라서 시스템의 최종 결과가 달라질 수도 있다. 이런 성질이 있어요. 지금은 예시는 잘 유효한 생각없는데 일단 이따가 생각해봅시다. 자, 그럼 이걸 어떻게 구현할 거냐? 앨리스랑 밥이라는 유저가 있어요. 사람들은 뱅크라는 시스템 유저들이고 앨리스는 밥한테 이 시스템 안에서 내 잔액이 밥한테 옮기는 걸 원해요. 5만 원 정도. 그러면 뭘 할 거냐? 앨리스는 내가 밥한테 내 잔액에서 5만 원 보낼 거야. 난 그런 의사가 있어라는 거를 메시지로 만들어서 서명합니다. 서명을 한 다음에 뱅크한테 주면 뱅크는 이 시스템 전체의 정보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앨리스가 뭔가를 줬으니까 서명이 앨리스께 맞나? 내 데이터베이스에 앨리스 퍼블릭키가 있긴 있는데 읽어보니까 서명이 맞네. 메시지 내용이 5만 원을 보내세요. 그럼 앨리스가 5만 원 이상의 잔액을 갖고 있냐 다 해보겠죠. 그런 다음에 그게 다 밸리드 하면 잔액을 앨리스에서 5만 원 빼고 밥에서 5만 원 늘리는 거를 한 번에 수행한 다음에 이거 상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라는 거를 밥한테 알려줘야겠죠. 밥은 뱅크도 그 공개키랑 비밀키가 있는데 밥은 뱅크의 공개키를 알고 있어요. 근데 뱅크가 이거 우리 시스템 이렇게 잔액의 변화가 일어난 거 맞으니까 내가 인증도 해줄게. 내가 프라이빗 키로 설명해서 줄 테니까 자 맞지? 하면 밥이 끄덕끄덕하고 진짜 입금이 됐나 보다 하고 앨리스랑 거래가 완료됐다는 걸 알 수 있겠죠? 만약에 이게 무슨 온라인 상거래라고 하면 밥이 이제서야 택배를 먹을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뱅크가 한 역할이 뭐냐면 일단 정렬이 있어요. 예를 들어 저 시스템에 앨리스 말고 다른 유저가 몇백 명 있으면 그 사람들이 트랜잭션을 막 보낼 거 아니에요. 그 어떤 순서로 반영할지를 오더링하는 거는 뭐 도착한 순서일 수도 있고 그건 자기 마음이죠. 그거는 뱅크가 하는 일이고 그거를 내가 처리해야 되는 트랜잭션 리스트가 있으면 그걸 하나하나 계산해가지고 반영할 거 아니에요. 반영이 돼야지만 밥 입장에서는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진짜 처리가 됐구나 라는 걸 느낄 수 있고 내가 그냥 리스트 큐에만 있는 상태면 내가 처리하다가 중간에 은행이 컴퓨터 꺼지면 다 날아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하나 파이널리제이션이 돼야지만 그 거래 당사자들이 납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파이널리제이션 하는 메커니즘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그걸 지 혼자 하면 안 되겠죠. 했으면 알려줘야 되니까 데이터 제공도 해야 되고 근데 그거를 막 하면 안 되고 두 가지 성질을 만족해야 되는데 세이프티는 상태 변화가 한 번만 정확하게 일어나야 된다는 거 같아요. 무슨 말이냐면 트랜잭션이 어떤 시퀀스를 이루어야 되지 트리가 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상태 변화는 항상 트랜잭션 어플라이 됐을 때 하나하나 바뀌어야 되는데 이렇게 이 트랜잭션이 반영된 상태 아니면 다른 트랜잭션이 반영된 상태로 갈라지면 이 시스템을 사용하는 유저들이 다른 상태를 보고 있겠죠. 그래서 이거는 트리가 되면 안 돼요. 시퀀스 리스트가 돼야 된다. 라이브니스는 세이프티를 만족하면서도 어쨌든 변화가 일어나야 된다. 예를 들어 이 시스템에 어떤 교차 상태나 버그가 있어가지고 아무것도 트랜잭션에서 처리 못한다는 생각해봐요. 그러면 변화가 안 만드니까 세이프티는 트리비얼하게 만족하겠죠. 아무것도 안 하니까 안전하긴 해요. 근데
의미가 없잖아요. 뭐 아무도 안 하니까. 그래서 세이프하면서도 실제로 뭔가 트랜지션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된다. 라이브니스. 이 두 가지를 만족하는 시스템을 정밀 확장 데이터 제공을 이 두 가지 성적을 만족하면서 제공하는 게 뱅크라는 시스템이 여기서 하는 일입니다. 제가 뱅크 은행을 예시로 들었는데 사실 더 많은 것도 가능해요. 주식 거래소를 만들 수도 있고 인스타그램 같은 소셜 서비스를 만들 수도 있고 이커머스 플랫폼, 쿠팡 같은 걸 만들 수도 있고요. 뭐 전자투표를 할 수도 있고 로또를 만들 수도 있겠죠. 사실상 우리가 인터넷 네트워크를 사용해서 만드는 모든 서비스, 접하는 모든 서비스는 이런 식이에요. 중앙에 어떤 서버가 있고 그 서버가 결과를 처리해 준 다음에 이 결과 처리했다고 어떤 뭐 암호화 같은 걸 사용해서 알려주고. 근데 공통적으로 보면 특징이 뭐냐면 항상 어떤 중앙화된 주체가 모든 동작을 수행하고 그 결과를 신뢰로서 담보해주세요. 담보해줘요. 무슨 말이냐면 아까 이 사례에서 밥이 실제로 앨리스가 나한테 돈을 5만 원 보냈나? 이게 반영이 됐나? 그거를 검증할 수 있는 방법은 그냥 뱅크가 맞아 라고 자기 프라이빗 키를 설명해 주는 걸 믿는 것밖에 못해요. 그러니까 실제로 뱅크가 내부적으로 데이터베이스를 어떻게 바꿨는지 자기는 모르는데 그냥 뱅크가 맞다고 하면 믿을 수밖에 없는 구조인 거죠. 이런 특징을 일단 우리가 포착을 해야 돼요. 자, 여기까지가 현재가 우리가 접하는 시스템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에 대한 얘기고, 이거를 개선해 보려는 노력이 이제 지금부터 시작인데, 자, 방금 설명한 시스템이 나쁘지 않아요. 잘 동작하고 실제로 우리가 살면서 마주하는 대부분의 시스템이 저렇게 동작해요. 우리는 잘 살고 있죠. 근데 좀 생각을 더 해보면 개선점이 있어요. 자, 일단 우리가 쓰고 싶은 시스템이랑 무관한 제약과 규제가 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 그 은행이 우리은행이라고 해봐요. 우리나라에 있는 그 우리은행이 예를 들어 내 예금을 충분히 저축하고 있지 않고 대출을 막 해줘서 뱅크런 리스크 관리 못하고 있다. 아니면 우리은행 안에서 누가 횡령을 한다. 아니면 우리은행이 무슨 내부 거래를 한다. 아니면 누가 우리은행을 사칭해가지고 우리은행 비슷한 피싱 사이트를 만든다. 이런 모든 것들이 지금 우리가 방금 구축한 시스템을 무의미하게 만드는 공격들이죠. 그걸 누가 막아주냐면 정부가 막아줘요. 정부가 우리은행 사칭하면 처벌해주고 우리은행이 내부 거래 못하게 규제를 해주고 우리은행이 횡령하지 못하도록 운영을 해주고 그리고 우리 국민들, 사용자들한테 우리은행이 어떤 걸 찾아가면 우리은행이 나온다는 거를 인증을 해주고 그러면 우리은행이란 시스템은 사실 정부의 권위에 의존적이에요. 정부는 하나의 시스템이기 때문에 우리 시스템에서 우리은행 너가 안전하게 운영할 수 있는 것은 국가란 시스템을 이용하는 것 때문이잖아. 그렇기 때문에 너는 이용료를 내야 돼 라는 걸로 우리한테 법인세도 받고 그리고 우리나라에 있는 수많은 금융법들이 은행한테 부과가 되겠죠. 근데 유저 입장에서는 나는 그냥 내 잔액이 있고 그거를 전송할 수 있는 시스템 쓰고 싶은데 그 우리은행이라는 주체가 하필 국가한테 뭔가를 위임하는 구조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딱히 내가 원하지 않는 수수료 세금 같은 문제가 있다라고 느낄 수도 있죠. 이거는 우리가 하고 싶은 일의 일부가 아니잖아요. 그냥 우리은행이라는 방식으로 이 시스템을 만들다 보니까 생긴 부작용인 거죠. 극복 가능한. 그걸 하나 포착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응용 주체를 신뢰할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신뢰할 수도 있는데 신뢰하기 어려울 수도 있어요. 우리은행이든 우리은행을 담보해준 정부든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별로 체감이 안 될 수도 있는데 예를 들어 소말리아라고 해볼까요? 소말리아 사람이 소말리아에 있는 은행을 쓸 때 믿음이 갈까요? 이게 내일 망한다, 정부가 내일 망한다 이런 불안감이 있잖아요. 그럼 실질적으로 소말리아 은행에다가 내가 1,000만 원 넣어놓는 것도 되게 큰 리스크일 거예요. 그래서 운영 주체를 신뢰할 수 없을 수도 있어요. 우리나라 같은 선진국에서는 잘 와닿지 않을 수도 있는데 그리고 또 더 안전한 시스템을 원한다. 우리 은행이 갑자기 고장난다. 버그가 생겨가지고 데이터베이스가 다 날아간다. 안에서 누가 횡령을 한다. 근데 아니면 우리 은행이 날 속이려고 조작을 한다. 이러면 지금은 방법이 없잖아요. 우리 은행이 그렇다고 우리 은행이라고 하면 그런가? 은행이 그냥 신뢰를 하라고 하고 걔가 맞다고 한 건 다 믿어야 되는 구조니까. 그래서 이런 문제를 포착해 볼 수 있어요. 자, 그러면 놀라시지 마시고 이 시스템을 어떻게 개선할 수 있을지 로지컬 플로우를 만들 수 있어요. 자, 시작점은 포인트가 잘 안 보이네요. 자, 우리가 하고 싶은 거는 현행 중앙화 시스템을 개선하는 거예요. 이게 출발점이고 거기서 바로 포착할 수 있는 세 가지 하이레벨한 특성들을 알아봅시다. 첫 번째가 권위의 의존적인가? 아까 말했죠.
이 시스템을 구현할 때 어떤 정부와 같은 권위한테 나를 좀 지켜줘, 내가 정상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담보를 해줘, 이런 시스템이면 어떤 부작용이 있냐면 일단 그 권위가 망하면 같이 망해요. 소말리아 정부가 망하면 소말리아 은행도 망하겠죠. 그 다음에 이 시스템의 도메인이 그 정부의 도메인, 그러니까 권위의 도메인이 붙이게 돼요. 소말리아 정부가 담보해주는 소말리아 은행은 우리나라 사업을 하기 되게 힘들겠죠. 왜냐하면 담보 주체가 소말리아 정부니까 관할이 제한되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권위가 충분하지 못하면 그냥 내가 만든 시스템 자체가 갇혀버린다. 세 번째로는 권위가 사용료로서 내가 제공해주는 신뢰로 너희가 시스템을 빌드했으니까 돈도 내고 우리가 하는 규제도 따라, 이런 게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게 확실하게 저희가 개선해야 되는 첫 번째 포인트고, 두 번째 검열 저항성. 은행이 내 트랜지션을 일부러 드랍한다거나 내가 싫어가지고 내가 보내는 전송 트랜지션 다 무시해버릴 수도 있고, 아니면 내 트랜지션 처리하는 순서를 교묘하게 어디 끼워 넣어가지고 차익거래를 할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죠. 이거는 저희는 절대 알 수 없는 구조예요, 지금. 그 다음에 안전성. 우리 은행이 갑자기 서버가 터진다거나 아니면 무슨 그 시스템 안에서 변절이 있다, 그 시스템 안에서 무슨 담합이 있다, 그럼 우리는 그대로 취약해지는 거잖아요. 이 세 가지를 고치는 게 현행 시스템에서 우리가 하이레벨하게 구축할 수 있는 세 가지예요. 그걸 해결하기 위한 실질적인 포인트들이 해석으로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 제일 중요한 무신뢰성은 안전성에서도 올라오고 권위 의존성에서 올라오는데, 권위에 의존하지 않으려면 어떤 신뢰에 담보가 되는 시스템이 안 되겠죠. 누구를 신뢰해서 정부든 뭐든 간에 권위 주체를 신뢰해서 시스템을 동작한다. 이거는 기본적으로 어떤 권위 주체한테 모든 걸 맡기는 식이기 때문에 뭔가 신뢰하는 식의 프로토콜이면 안 돼요. 그리고 안전성이면 이 시스템에서 일어나는 변화를 내가 직접 검증할 수도 있어야겠죠. 그래야 안전한 거니까, 내가 조작당하지 않은 거니까. 그래서 무신뢰가 필요하고, 그 다음에 검열 저항성이려면 어떤 단일된 파티가 시스템 운영하는 거는 검열할 수도 있고 뭘 할 수도 있으니까 개방적이어야 돼요. 그러니까 어떤 권위가 임명한 주체로 걔가 모든 걸 다 하는 게 아니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시스템, 개방적인 시스템. 그러면 검열 저항성도 있고, 왜냐면 내가 당장 참여할 수도 있는 거니까요. 그리고 권위의 문제도 해결해 주겠죠. 누가 선택된 무언가가 시스템 운영하는 게 아니니까, 라이센스가 있는 게 아니니까. 그 다음에 검열 저항성이 있고 안전성이 있으려면 시스템이 분산적이어야 돼요. 카카오 사태 보셨죠? 카카오가 데이터 센터가 분산이 제대로 안 돼 있어가지고 하나가 분나니까 하루 넘게 먹통이 됐는데, 그런 게 안전성의 문제겠죠. 그렇기 때문에 분산 시스템이 필요하고, 검열 저항성도 마찬가지로 그 시스템을 동작하는 파티가 여러 개 있으면, 주체가 여러 개 있으면 검열을 저항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장애 허용은 뭐냐면, 분산 시스템이면 이 시스템을 구성하는 주체가 서버라고 해볼게요. 여러 개가 될 거예요. 근데 개방적이면 그 서버를 운영할 수 있는 주체가 누구나 될 수 있겠죠. 심지어 익명성도 필요해요. 왜냐하면 정부로부터 자유로워야 되니까. 그리고 개방적이려면 신원 같은 걸 물어보지 않아서 진정한 개방성이 있으니까 익명성도 필요한데, 익명적이고 개방성 있고 분산 시스템이면 참여하고 그 시스템을 돌리기 위해 참여한 모든 주체들이 복잡하게 분산 시스템을 이룰 때 하나가 뭐 죽거나 하나가 고장나거나 하나가 트롤링을 할 때 그 시스템의 대다수의 다른 참여자들이 정상이라면 시스템이 살아남아야겠죠. 왜냐하면 하나가 고장나면 다 고장나버린 시스템이면 분산 시스템인 의미도 없고, 개방을 해봤자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개방은 심지어 더 그 문제를 더 일으킬 확률을 높이는 요소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장애에 대한 허용성이 있어야 돼가지고, 장애 허용성. 정리하면 저희가 더 나은 시스템을 만들기에 도착한 거는 현행 시스템이 안전하지 않고 검열 위험이 있고 권위에 의존하기 때문에 이런 제약이 생기는데,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달성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탈중앙화라고 하는데, 이 밑에 있는 세 가지 노란 하이레벨한 성질을 만족하기 위해서 시스템을 무신뢰적으로 만들고, 분산 시스템으로 만들고, 익명적으로 만들고, 개방성 있게 만들고, 장애 허용성 있게 만드는 게 탈중앙화라고 불러요. 탈중앙화는 보시다시피 목적이 아니죠. 수단이에요. 뭘 달성하기 위한 수단이냐면 안전하고 검열 저항성 있고 이런 제약이 없는 시스템을 만들기 위한 수단인 거죠. 안전하고 잘 구축한 건전한 시스템을 만들기 위한 개선 방법으로서 저희가 탈중앙화라는 해결 방법을 포착한 거예요. 여기까지가 지금 스토리인 거예요. 자, 그러면
현행 시스템이 뭔지 파악했고 그게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고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뭘 해야 되는지 다 이해했는데 그럼 실제로 이걸 구현을 어떻게 할지 문제가 나왔죠. 자, 다시 리캡을 하면 무심해성, 신뢰를 요구하면 안 되고 분산 시스템 여러 서버로 분석해야 되고 익명성, 시스템 익명을 참여할 수 있어야 되고 개방성, 시스템 참여 주체는 누구나 줄 수 있어야 되고 장애 허용성, 일부가 이상해도 전체가 다수가 다 정상이면 시스템이 살아남아야 된다. 자, 이걸 달성해 봅시다. 자, 아까 그림에서 좀 바뀌었죠? 제가 다 설명해 드릴게요. 그 앨리스랑 밥 똑같아요. 근데 중앙에 있는 뱅크라는 시스템이 뭔가로 바뀌었는데 자, 다시 봅시다. 시나리오를. 앨리스가 5만 원을 보내고 싶어요. 설명을 한 다음에 여러 노드들로 구성되어 있는 이 시스템을 전달을 해요. 그러면 각 노드들은 그 트랜잭션을 받아가지고 각자가 똑같이 그 트랜잭션이 설명이 많은지 보고 잔액이 충분한지 보고 이런 일은 각자가 하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각자의 데이터베이스 반영까지 하고 여기서 뭐가 중요하냐면 다른 노드들끼리 참여자들끼리 내가 같은 트랜잭션 받은 게 맞는지 같은 상태 변화를 일으키는지 맞는지 확인을 해요. 근데 만약에 다른 노드들도 같은 결론에 달았다 그러면 이 노드들은 그 트랜지션을 다음 상태 변화로 확정 파이널라이즈 하는 거죠. 그런 다음에 밥한테 증명할 때는 이제 원래 뱅크 사례에서는 뱅크라는 단일 주체가 이렇게 상태 변화가 일어난 게 맞다고 설명을 좀 알려주잖아요. 근데 지금은 노드가 여러 개죠. 그럼 누군가 뭔가 이거를 나 말 믿어라고 하고 결과를 알려줄 주체가 없어요. 그 대신 밥한테 증명을 줘요. 자, 앨리스의 트랜지션이 들어왔고 이게 밸리드하지 봐봐. 그리고 이거를 파이널라이즈 한다고 다른 노드들도 동의를 했어. 결과가 있어. 이렇게 보여주면 밥이 납득을 하겠죠. 이 과정에서 뭐가 맞겠냐? 일단 그 노드가 여러 개가 됐죠. 그럼 분산 시스템이고 그 노드가 서로를 신뢰하지 않아요. 이 노드가 내 주변에 있는 노드들이 이 시스템 유지하기 위해서 있는 친구들이고 대부분은 정상인 것도 아는데 이 중에 누구는 트롤러다, 누구는 어택 이 시스템을 마치려고 작정할 수도 있다는 거를 염두한 상태로 서로 동작을 커뮤니케이션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무신뢰성도 만드는 거고 그 다음에 아무나 노드가 될 수 있게 만들 거니까 개방성도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증명을 직접 확인하죠. 그러면 무신뢰성이 또다시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서로를 무슨 자연인으로 인식하는 게 아니라 서로는 그냥 퍼블릭키로만 알고 있어요. 공개키로만 식별하기 때문에 익명성도 있는 거죠. 그러면 지금 빠진 게 뭐냐면 저희가 5개 했잖아요. 달성해야 될 성질이. 근데 장애 허용성이 빠져 있어요. 이게 어려운 문제라서 그런데 장애 허용을 달성하는 방법은 합의라고 하거든요. 합의가 뭐냐면 여러 노드들이 같은 상태의 변화에 달하는 과정을 합의 혹은 컨센서스라고 해요. 지금 노드들이 여러 개 있잖아요. 이 노드들이 트랜지션을 받았을 때 똑같은 트랜지션 받아가지고 똑같은 상태 변화에 도달해가지고 서로가 나 말고 다른 노드들도 같은 상태 변화에 다다랐구나라는 걸 확신할 수 있어야지 밥한테 뭔가 알려주겠죠. 그거를 서로 싱크를 맞추는 과정을 컨센서스 합의라고 하는데 이게 왜 어렵냐? 서로 합의를 해야 되는데 내 분체의 합의를 같이 할 사람들의 일부가 악의적일 수도 있다 가정해야 되고 트러스트리스한 가정, 그러니까 무신뢰성 때문에 그렇죠. 그 다음에 저희가 처음에 말했던 세이프티랑 라이브니스 알고 보니까 어떤 사람들은 트랜지션 A가 처리된 줄 알고 트랜지션 B가 처리된 줄 아는 사람도 있어가지고 흩어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단일된 어떤 상태 변화에 모여가지고 컨센서스를 할 수 있어야 돼요. 세이프티. 그리고 얘들이 막 커뮤니케이션 하다가 교착 상태 빠지면 안 되겠죠. 그래서 언젠가는 진행이 돼야 돼요. 라이브니스. 그래서 노드가 몇 개가 죽거나 트롤링을 하거나 어택하거나 진짜 악의적으로 뭘 해도 시스템이 다수가 정상이면 살아남아야 되는 게 장애 허용성이고 그거를 달성하는 방법이 이 노드들이 서로 싱크를 맞추는 합의 알고리즘. 이 합의 알고리즘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요. 실제로 복잡해요. 근데 다양하기도 하고 대략 이런 식인데 누군가 다음 상태 변화를 제안해요. 앨리스라는 사람이 트랜지션을 만들었네. 그러면 그거를 다른 사람들한테 공개적으로 브로드캐스트를 하고 모든 참여자들이 각자 트러스트리스한 거니까 남이 그 트랜지션 검증해주면 안 되겠죠. 자기가 직접 트랜지션을 검증해보고 그게 맞는 상태 변화인지를 확인할 거예요. 그런 다음에 자기 생각하기에 이게 유효하다 그러면 자기 비밀키로 설명한 다음에 다시 뿌려요. 그럼 노드들이 서로 어떤 트랜지션으로 상태 변화를 할지 열심히 자기가 실행해보고 설명도 해주고 주고받고 하겠죠. 그러다가 이 네트워크 안에 있는 3분의 2 이상의 노드들이 이 상태 변화에 동의를 했네. 설명을 함으로써 라는 게 관측이 되면 상태 변화를 확정하고 넘어가게 됩니다. 근데 실제로는 이거보다 훨씬 어렵고요. 왜냐면 네트워크가 불안정하겠죠. 내가 데이터를 보냈는데
걔가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도 몰라요. 그리고 악의적인 유저가 트롤링을 할 수 있어요. 투표를 2번 하고 제안을 여러 개를 해버리고 상대방이 한 투표를 무시해버리고 이렇게 해버리면 머리 아프죠. 그런 다음에 어떠한 경우에도 세이프티가 절대 위반되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해결하려면 보통은 매우 복잡한 알고리즘이 사용돼요. 커뮤니케이션도 되게 많이 해야 되고 저희끼리. 여기까지가 장애 허용을 하는 건데, 그러니까 여기 가정은 다수의 참여자는 성실하다, 프로토콜을 제대로 따른다 이건데, 그런 가정 하에서 합의가 되는 것도 어려운데, 그러면 다수의 참여자가 성실할 이유는 뭘까? 그거는 이제 인센티브 문제죠. 이 프로토콜이 아무리 똑바라도 실제로 다수의 참여자가 정상이 아니면 뭐 도저히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그 다수, 그러니까 절반 이상이 작정하고 네트워크를 망치려고 하면 최대한 많은 참여자가 성실하게 유도하는 건 다른 문제고, 인센티브 문제. 보통 어떻게 하면 잘못된 행동, 투표를 여러 번 했다거나 하면 보증금을 날려버린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결해요. 그래서 보증금 제도가 있고 이런 식으로 해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신뢰랑 개방성을 지키면서 장애 허용을 달성하는 건 매우 어렵지만 다행히도 알고리즘을 잘 개발해가지고 가능은 해요. 자, 이제 스토리가 길었는데 이제 드디어 블록체인이 뭔지 나와요. 저희가 뱅크라는 시스템의 예시를 봤을 때는 뱅크라는 중앙 주체가 그냥 트랜지션 들어갈 때마다 내가 보고 처리하고 어플라이하고 판단하면 끝이죠. 근데 지금 탈중앙화된 시스템에서는 노드들이 여러 개 있고 하나를 트랜지션 들어갔을 때 파이널라이즈 할 때 자기들끼리 커뮤니케이션 복잡하게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트랜지션 하나 올 때마다 자기들끼리 투표를 하고 이런 거 너무 걸리기 때문에 트랜지션을 묶어가지고 그 단위로만 파이널라이즈 컨센서스를 해요. 그거를 이제 블록이라고 할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트랜지션에 묶으면 블록 단위로 컨센서스를 해서 시스템 전체 상태 변화를 일으킨다. 이게 블록체인이에요. 블록이 체인을 이루면서 상태 변화를 일으키는 거죠. 그래서 이걸 블록체인으로 부르고 그 안에 우리가 블록 안에 트랜지션을 나열할 때 순서가 있을 거니까 그 맨 처음에 뱅크가 해줬던 역할이 파이널라이제이션, 확정도 해주고 오더링도 해주고 정렬도 해주고 그런 게 다 해결이 되는 거죠. 자, 제가 블록체인에 대한 기술적인 이해였어요. 그리고 이제 이걸로 뭘 할 수 있는지 애플리케이션에 대해서 얘기할 텐데, 블록체인 저희가 이때까지 한 거는 시스템을 탈중앙화된 방법으로 설계하는 방법인데 그 시스템이 정확하게 어떤 건지는 제가 그냥 자유롭게 놔뒀죠. 그거랑 무관하게 컨센서스 같은 알고리즘을 고안해야 되는 건데 실제로 저런 아주 좋은 성질들을 만족하는 시스템을 만들었으니까 그 시스템에서 뭘 할까? 이제 여기서부터가 애플리케이션의 그 영역이에요. 일단 여기서 핵심적인 아이디어가 뭐냐면 그 시스템에 그냥 프로그램을 올리자는 거예요. 소스 코드를. 실행 가능한 코드일 수도 있고 그냥 그 블록체인에 프로그램을 올리면 그 프로그램을 모든 노드가 직접 실행해보고 검증을 하겠죠. 그 다음에 실행 과정은 검증 가능하고 디터미니스틱하다, 결정론적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실행할 때마다 결과가 다른 게 아니라 모든 노드가 정상적으로 합의를 했으면 다 똑같은 결과라고 다 다른 거고 호출자가 누군지에 따라 분류가 다르게 할 수도 있겠죠. 이 프로그램 올렸는데 이 프로그램은 이걸 호출한 사람이 어떤 퍼블릭키의 소유자일 경우에는 어떻게 분석하고 이런 식으로 만들면 그 프로그램이 다양한 유저에 따라서 다양하게 동작하게 만들 수도 있을 거예요. 이걸 잘 생각해보면 되게 대단한 걸 할 수가 있어요. 이걸 이제 스마트 컨트랙트라고 하는데 블록체인의 핵심이 탈중앙화라고 했죠. 탈중앙화를 달성하면서 우리가 많은 좋은 성질을 얻었어요. 권위에 의존적이지 않고 안전하고 검열 저항성이 있는 그런 성질들이 만족되는 플랫폼을 만든 건데 우리는 일종의 그 플랫폼 위에 자유롭게 프로그램 짜서 올린 다음에 실행할 수 있다는 거는 엄청나게 놀라운 애플리케이션들이 가능해진 거예요. 비유를 하자면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AWS, GCP, 애저 같은 클라우드 서비스도 있잖아요. 이런 것들도 따지고 보면 어떤 중앙화된 주체가 서버를 운영해주고 거기에 누가 원하는 프로그램을 올리고 돌려주고 이런 건데 블록체인은 또 마찬가지예요. 프로그램을 올려주면 돌려주는 건데 똑같이 자유롭게 프로그램과 데이터를 업로드할 수 있고 사용자들은 그 업로드된 프로그램과 자유롭게 상호작용할 수 있고 프로그램은 코드 실행 과정 상태가 공개되어 있죠. 탈중앙화 성질을 만족하기 때문에 이 모든 게 검증 가능하고 무신뢰적이고 그러니까 내가 누군가를 신뢰하지 않아도 검증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개방적이기 때문에 장애 허용성이 있고 안전하고 내가 만약에 은행이라는 시스템을 아마존에 그냥 프로그램 짜가지고 올린다고 해봐요. 사람들이 네가 아마존에 뭔가 올려서 서비스를 하고 있는 건 알겠는데 그 안에 들어있는 코드가 똑바로 됐는지 내가 어떻게 믿지? 내가 어떤 트랜지션을 너한테 보내면 너가 제대로 처리해준 다음에 그
시인한테 제대로 똑바로 된 결과를 알려준다는 걸 내가 믿을 수가 없다. 너도 믿을 수 없고 아마존도 믿을 수가 없다. 이렇게 말하면 맞는 말이에요. 내가 아마존에다가 은행을 올린다고, 은행 서버 프로그램을 올린다고 해도 그 프로그램이 아마존에서 어떻게 동작하고 있는지는 사용자들은 모르죠. 검증 가능한 프로토콜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아마존이라는 신뢰 주체도 생긴 거고, 아마존을 주관하는 미국 정부도 믿어야 되는 거죠. 그거보다 블록체인에 그냥 프로그램 올리는 게 훨씬 낫다는 게 지금까지의 스토리예요. 할 수 있는 것도 많아져. 자, 여기까지가 블록체인이 플랫폼이다 이 이야기고, 그래서 실제로 뭘 할 수 있는지 제가 하나 설명을 드릴게요. 크게 4개인데 토큰 시스템, 그리고 거버넌스, 그리고 금융, 게임 이렇게 4개 나눠서 얘기를 해볼게요. 이렇게 탈중앙화된 플랫폼 위에 애플리케이션을 서비스 형태로 만들어서 올리는 거를 탈중앙 애플리케이션 혹은 DM 이렇게 말합니다. 토큰 시스템은 저희가 뱅크 사례에서 봤듯이 비대칭 암호학 덕분에 토큰 시스템이 자유롭게 표현돼요. 내가 토큰을 소유하는 거는 그 공개 키가 계정으로 표현되는 그 시스템 안에서 비밀 키를 가지는 게 토큰을 소유하는 거고, 토큰을 전송하는 거는 내 비밀 키로 누구한테 전송한다고 메시지를 설명하는 건 똑같겠죠. 그럼 토큰이 무슨 의미가 있냐? 뱅크에서는 원화를 담고 있는 가상의 가치 저장 지표일 수도 있고, 아니면 지불 수단일 수도 있어요. 비자 카드처럼. 아니면 증명 수단일 수도 있죠. 무슨 내가 포인트 같은 게 있다. 토큰의 종류가 뭐가 있냐면, 일단 첫 번째로 펀저블 토큰, 대체가능 토큰인데, 이게 보통 말하는 우리가 코인들이에요. 개수를 표현 가능한 어떤 코인이 몇 개 있다. 내 지갑에 내 퍼블릭 키에 어소시에이트 되어 있는 어떤 시스템의 상태에 어떤 코인이 몇 개 있다, 토큰이 몇 개 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받아들이는 토큰에 대한 개념이죠. 그걸로 뭘 표현할 수 있냐면 지분일 수도 있어요. 주식 같은 거. 아니면 증권일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화폐일 수도 있죠. 이런 게 펀저블 토큰의 예시고, 우리가 이 블록체인이라는 플랫폼이 스마트 컨트랙트를 통해서 펀저블 토큰이라는 걸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지분, 증권, 화폐라는 거를 어떤 시스템에 올려가지고 안정적으로 집행하고 싶다. 그러면 사람들은 블록체인에 올리면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내가 무슨 카페 사장이에요. 카페 사장인데 이 카페에 포인트 쿠폰 같은 걸 발급하고 싶어요. 보통은 종이에 해가지고 하겠죠. 근데 자유롭게 지구 멀린 사람한테 한 번에 쿠폰을 전달해줄 수도 있고, 그 쿠폰이 위조가 되면 안 되고, 그런 사유가 있으면 내가 쿠폰을 블록체인에 그냥 토큰으로 만들어서 올리면 내가 그때그때 블록체인에서 새로 찍어가지고 토큰을 주고, 이 쿠폰을 쓰고 싶은 사람은 카페에 가가지고 자, 이 블록체인 시스템에 무신뢰 그거니까 검증해보세요. 저 포인트 있죠? 이렇게 하면 맞네요 하고 커피 한 잔 줄 수 있는 거겠죠. 그러니까 이런 게 커피라는 예시는 실제로 그때는 블록체인 쓰지 않을 거예요. 근데 그런 식으로 내가 현실 세계에서 토큰이라는 시스템을 누군가한테 주고 그 사람이 자유롭게 주고받고 나한테 줄 수 있는 그런 토큰 시스템을 만들 수 있는 게 블록체인이 플랫폼으로서 할 수 있는 하나의 예시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유명한 NFT. NFT는 마찬가지 토큰인데 이거는 개수가 없어요. 어떻게 보면 펀저블 토큰인데 전 세계에 하나밖에 없는 펀저블 토큰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근데 보통 컬렉션으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밖에 없는 토큰들이 있는데 걔들은 묶어가지고 지급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NFT는 유니크한 전 세계에 하나밖에 없는 토큰인데 보통 컬렉션으로 묶이는 것들. 예를 들어 예술품일 수도 있고 입장권일 수도 있고 또 멤버십일 수도 있고 기념품일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 내가 무슨 예술 전당에서 콘서트를 할 건데 티켓을 블록체인 폼에서 팔고 싶어요. 그러면 그 한 번의 공연에 자석들이 다 유니크하잖아요. 그 자석마다 토큰을 NFT로 다 만들어가지고 그걸로 팔면 그 사람은 내가 이걸 양도할 때도 그냥 블록체인에 내가 비밀키를 설명해서 주면 가버리는 거예요. 복잡하게 뭘 로그인해가지고 이럴 필요가 없고, 그런 다음에 안전하고 증명 가능하고 조작도 못하는 거죠. 근데 각각이 펀저블 유니크한 것도 많고, 근데 하나의 공연에 붙이니까 보통 컬렉션으로서 의미가 있다. 멤버십, 어떤 무슨 동아리에 아니면 무슨 동호회에 내가 회비를 냈으니까 내가 입장권 증명해주고 거기서 NFT 발급해줄 수도 있죠. 그 다음에 그 행사 참여할 때마다 내 NFT가 소유하고 있다는 걸 증명할 수도 있고, 기념품, 기념품이라고 좀 그런데 내가 우크라이나에 실제 이런 사례가 있어요. 우크라이나 전쟁할 때 우크라이나 그 재단에 암호화폐를 기부하면 기부했다고 그 인증하는 기념품 같은 걸 NFT로 주고 그랬거든요. 그럼 내가 진짜 우크라이나에 기부를 했으니까 이걸 받은 걸 거 아니에요. 자랑 용도로 쓸 수도 있는 거죠. 그 다음에 SBT라고 이제 NFT인데 전송 불가능하면, 그러니까 내가 영도할 수 없는 거면 신분증이나 평판이나
목적이나 라이센스 같은 걸 쓸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게 토큰 시스템으로서 애플리케이션 가치. 두 번째가 금융인데 마켓플레이스, 거래소나 은행이나 뭐 선물 시장이나 그런 것들을 다 어떻게 보면 돌아가는 로직이 있잖아요. 그 프로그램을 만들어가지고 블록체인에 올리면 그거는 규제가 없어요. 규제가 없고 자유롭고 로직이 완전히 프로그램으로 다 정확하게 표현 가능하고 거기 위에 우리가 토큰 시스템이라는 게 있다고 했으니까 NFT든 FT든 뭐든 간에 그거를 이 금융에 올릴 수 있겠죠. 그래서 뭘 할 수 있냐? 거래소. 우리가 흔히 보는 증권 앱이면 거래소 있잖아요. 그걸 수도 있고 담보대출 서비스를 만들 수도 있고 스테이블 코인이라고 블록체인 밖에 있는 어떤 뭐 달러와 같은 밖에 있는 자산이랑 가격이 유지가 되는 어떤 토큰을 만들 수도 있고 스테이킹 서비스를 만들 수도 있고 뭐 옵션 선물 채권 같은 그 파생 상품 만들 수도 있고 보험을 만들 수도 있고 옥션 경매장을 만들 수도 있겠죠. 이게 실제로 다 블록체인 위에 있는 이런 디파이 탈중앙화 금융 서비스들이고 이게 정말 작년에는 엄청나게 컸어요. 이게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현실에서는 저희가 금융을 뭘 한다고 하면 규제가 되게 많거든요. 근데 블록체인은 누구든 자유롭게 프로그램을 올리면 그거를 정확하고 검증 가능하게 실행해 주는 거 역할이지 뭔가 규제 같은 게 없어요. 내가 그 컨트랙트에 같이 이해관계로 묶이고 싶다, 내가 거기 돈을 넣고 싶다 하면 자기 자유인 거고 규제가 없기 때문에 뭐가 가능하냐면 현실에서 절대 못하는 거. 그래서 레버리지 비율이 몇 %고 그거를 묶어서 담보로 뭘 빌리고 무슨 마켓메이커에 뭘 넣어가지고 이런 걸 할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작년에는 특히 장이 정말 좋았기 때문에 디파이 전성시대였고 그때는 부자자의 다리성들을 읽고 그 토크노믹스라고 토큰들이 이 디파이 오간 토큰들이 뭐 어떨 때 배당이 된다, 그걸 담보로 뭘 하면 또 뭐가 민팅이 된다 이런 걸 막 자유롭게 프로그램 할 수 있으니까 토크노믹스를 마음대로 만들 수 있는데 그거를 막 폰지식으로 한다. 뭐 우리나라에서 불법이겠지만 블록체인 세상에서는 자유로우니까 그런 것들이 막 해가지고 거품이 이렇게 꼈어요. 그래서 작년에는 작년 10월쯤에는 제가 무위험으로 그냥 이더리움에 들어가서 연 한 200% 정도로 투자를 할 수 있었어요. 정말로. 그 정도로 이 자유로운 규제와 압도적 유동성 때문에 정말 인류 사회가 한 번도 만나보지 못했던 분명히 시장이 펼쳐졌거든요. 근데 지금은 금리도 오르고 시장도 안 좋고 사람들이 좀 이상적인 판단을 하기 시작해가지고 그런 말도 안 되는 서스테이너블, 그러니까 지속 가능하지 않은 거 다 죽어버리고 좀 말이 되는 것만 살아남고 있어요. 지금 10월 기준으로 지난달 기준으로는 51년 단위 50조 원, 비싸니까 70조 원, 70조 원 정도가 이 디파이 세계에 예치되어 있습니다. 거버넌스, 블록체인이 해결해줄 수 있는 문제 중에 거버넌스도 있는데 여기 나오는 것들의 통점이 뭘까요? 제가 말했지만 다 거버넌스들이 필요한 주체예요. 전부 거버넌스 그 자체죠. 거버넌먼트니까. 뭐 세계기구 유엔 같은 거, 아니면 기업도 법이니까 거버넌스가 있죠. 그 다음에 위키피디아 같은 공개적인 어떤 참, 아니면 그린피스 같은 NGO라고 하나요? 그런 것들. 아니면 DC 인사이드 같은 인사이드 커뮤니티, 현대아파트 재건축 조합, 올림픽위원회, 표준위원회, 리눅스 파운데이션, 콘세스, 아니면 교회, 노총들, 적십자사, 학교들, 자선단체, 아니면 동네 무슨 시장 번영회까지 다 거버넌스가 필요한 우리 일상생활들의 어떤 문제 요소들이에요. 다 자기들대로 잘 해결했겠죠, 이때까지. 어떻게 만들어지냐면 현실에서는 뭐 계약도 있고 계약을 집행하는 것도 있고 계약을 담보해 주는 게 있겠죠. 보통은 이 조직의 집행 과정 그거를 누군가는 정해야겠죠. 명문화된 걸로 그거를 헌법과 민법, 상법 같은 거를 다 준수해서 거기서 보장 가능한 법의로 정관, 뭐 회사 같은 경우는 정관이겠죠. 그런 걸 만들어가지고 만든다. 정관을 표현 못하는 부분이 있으면 암묵적으로 합의를 한다. 그렇게 할 거고 집행일 경우에는 거버넌스 집행되는 과정. 정부가 그 정관이 등록되어 있으면 그걸 집행해준다. 아니면 그 정관의 집행 내용에 돈이 오가는 게 있으면 다른 은행이 담보를 해준다. 아니면 뭔가 자발적으로 그냥 양심적으로 정관 지킬 수도 있고 누가 정관을 어기면 한 1, 2년짜리 소송전 끝에 사법처리 그렇겠죠. 이런 식으로 조금 좀 답답한 형태로 집행이 돼요. 담보는 누가 해주냐면 그 정관을 등록한 국가겠죠. 아마도 그 정부가 그 거버넌스의 컨트랙트를 담보를 해주는 게 지금의 현황이에요. 근데 저희가 탈중앙화가 뭔지 배웠죠. 여기서 문제를 포착해야 돼요. 헌법, 여가, 상법 조금 다 좋은데
계약을 저렇게 이렇게 글로 줄을 적어가지고 우리 뭐 나라랑 법에 맞추는 거는 모호해요. 정관 하나 가지고 스토어션 계약서 가지고 그 모호해가지고 변호사들이 싸우고 뭐 이런 거 많이 보셨죠? 다 모호한 거고 그다음에 제한적이에요. 우리나라 법이 보장해줄 수 있는 정관에는 제약이 있겠죠. 내가 무슨 스톡옵션 계약서에 재계약서를 넣고 무슨 계약서 이런 거 못 하잖아요. 할 수 있겠는데 되게 복잡하고 그리고 또 어떤 부분은 법에서 정확하게 명시를 안 해가지고 일단 적어놓고 나중에 소송을 해야 되는 부분도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모호하고 제한적이다. 집행은 느리고 어려운 가능성이 있어요. 즉시 누가 집행해주는 게 아니라 그냥 일단 누가 읽어보고 일부에 파악해가지고 집행해주고 틀렸으면 나중에 사후에 몇 년 뒤에 소송을 해결하는 거고 느리죠. 오류 가능성이 있어요. 우리은행이 정관이 있는데 그 직원이 실수로 잘못할 수도 있는 거고 신뢰할 수도 없죠. 담보 주체가 정부니까 우리나라는 괜찮아요. 소말리아에서 조직 만들고 싶을까요? 시가총액이 1,000억 되는 기업 소말리아에서 만들 수 있을까요? 소말리아 정부가 그거를 담보해줄 수 있는 능력이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죠. 나는 소말리아에 살고 있고 이상 못 갔는데 조직을 만들어야 돼. 근데 내 살고 있는 소말리아라는 땅에 조직이라는 걸 담보해줄 수 있는 주체가 소말리아 정부밖에 없으면 얼마나 슬프겠어요. 내가 똑똑하고 진짜 능력이 있는데. 그래서 이걸 해결해주는 게 블록체인에 있는 다오라는 개념이에요. 정관을 이 조직의 집행 내용, 가버넌스 내용을 다 컨트랙트로 프로그래밍해서 올려버리자. 그러면 계약은 자유롭고 명시적이고 튜링 컴플리트한 위의 프로그램을 다 정관을 만들 수 있겠죠. 그 다음에 계약은 즉시 집행되고 트랜잭션에 의해서 오류 없고 정확해요. 그 다음에 정관의 집행은 전부가 아니라 전 세계에 퍼져 있는 노드들이 담보해주는 블록체인. 누굴 믿을 필요도 없고 블록체인에 있는 그 탈중화된 처리 능력이 담보를 해주는 거고 저희가 무슨 법무사 데리고 이런 거 필요 없죠. 그냥 프로그램 만들어서 올리면 되기 때문에 행정적인 절차도 없어요. 자, 이게 누가 필요할까? 이거는 시리아인 것 같은데 시리아 내전하고 있죠? 중국은 검열이 심하잖아요. 이런 나라에서는 조직을 운영하는 게 대단히 큰 리스크예요. 이 정부한테 중국 정부는 한국 기업이 중국 진출해도 차이나 리스크가 있잖아요. 중국이 갑자기 무슨 하나님 내려가지고 망할 수도 있는 거고 중국 정부가 그냥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그냥 폐쇄해버릴 수도 있는 거예요. 정부를 신뢰하지 못한다 아니면 정부의 지급 보정 능력이 불안하다 이런 사람들은 다오를 써야 돼요. 조직을 만들기. 왜냐하면 블록체인은 전 세계에 흩어져 있고 무신뢰적이고 내가 그냥 누군지도 익명성으로 다 만들 수 있는 거니까. 그리고 해양 쓰레기 같이 어떤 관할이 없는 거 해양은 전 세계 지구에 있는 건데 어떤 정부에서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 경우 아니면 우리가 가버넌스가 필요한 대상이 현실 세계에 있는 게 아니라 아까 봤던 디파이와 같은 블록체인 위에 있는 서비스들이다. 그럼 그거를 가분하는 주체는 블록체인과 같이 있는 게 자연스럽겠죠. 아니면 익명이 필요한 대체다. 뭐 안 좋은 예시인데 진짜 안 좋은 예시예요. 그냥 가는 거 하나가 없는데 좀 국가의 뭐 전복을 착당한다 이러면 아마 블록체인에서 다오를 만들고 싶을 거예요. 좋진 않지만. 그 다음에 레딧인데 이거는 내가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매니저를 뽑고 그 사람이 무슨 글 관리를 하는 거를 만들고 싶은데 그거 할 때 법무사들을 데리고 할 수 없겠죠. 그 인터넷 사용자들을 다 등록하고 그럴 경우에도 다오를 쓰면 돼요. 행정적인 절차가 불편하니까. 아니면 내가 스톡옵션인데 우리나라 스톡옵션은 제가 알기로 베스팅에 무슨 제한이 있어요. 그냥 비만이면 안 되고 그런 거는 우리 기업은 좀 궁극적으로 극단적인 정관을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우리나라 민법에서 안 되는 것도 좀 하고 싶다. 그럼 자유롭게 기업 운영하고 싶다. 그러면 다오를 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다오가 지금 이렇게 많고요. 이 중에서 무슨 해양 오염 다오, 자선 무슨 다오, 무슨 회사 같은 것들도 있고 많아요. 블록체인 위에서 정관을 올려서 운영하는 기업들이 많고요. 그 지분 토큰들 시가총액이 지금 한 18조 원 정도 된다고 하네요. 근데 지분으로 다 주식회사처럼 지분으로 다오가 아니라 NFT로 그 다오에 별별분이 관리될 수도 있고 그런 것까지 합치면 가치가 훨씬 더 크겠죠. 그게 현황이고 아직 그 초창기라서 그런데 나중에는 뭐 아마존 같은 큰 기업이 블록체인 위에 올라가 버릴 수도 있죠. 그다음 게임 마지막인데 게임의 로직이 있잖아요. 그걸 컨트롤을 만들어서 블록체인에 올리면 실행 결과가 검증 가능하고 그 블록체인 위에 이미 있는 토큰 시스템이랑 상호작용 가능하고 규제가 없고 자유로워요. 그럼 뭘 할 수 있을까요? 게임 내 경제 시스템을 자유롭게 디자인하고 그리고 이를 협력적인 토큰이랑 연계를 하면 재밌는 것들이 가능해지겠죠. 리니지 같은 게임은 내가 리니지에 있는 아이템을 현금화할 수 있는데 좀 돌아가야 되잖아요. 근데 알고 보니까 리니지가 안에 있는 그 아이템들이 다 NFT고 거기 있는 게임머니가 환적 토큰이다. 블록체인 시스템을 빌려서 그럼 그거와 관련된 거래도 생기고 심지어 거기에 선물이 시작될 수도 있어요. 되게 자유롭고 풍성해진
생태계가 생기겠죠. 그리고 뭐 무슨 문명 같은 전략 게임에 진짜 내가 돈 벌고 내가 도시 하나 터지면 1000만 원 이런 게임을 할 수도 있어요. 재밌잖아요. 뭐 자유니까. 아니면 카지노들. 카지노는 인류 역사상 정말 오래된 친구인데 이게 좋다는 건 아니고 막을 수 없는 에비타블한 존재인데 이게 제도권이랑 타협점을 찾는 역사가 오래됐어요. 지금은 우리나라 강원랜드에서만 되고 미국은 라스베가스 같은 어떤 데 집약적으로 있는데 카지노가 조작 가능하다면 정말 큰일이죠. 그거를 잘 레귤레이트 하고 많은 사람들이 불법적으로 참여하지 않기 위해서 정부들이 이렇게 규제를 하고 있는 건데 안전하고 검증 가능한 게임을 할 수 있다면 카지노 같은 것도 블록체인에 올려버리면 절대 조작이 없고 뭐 규제도 없겠죠. 좋은 건 아니지만 그런 걸 할 수 있을 거예요. 그 외에도 이거는 제가 뭐 게임에 문제 넣은 건데 로또 네이버 뉴스에서 로또 당첨됐다고 맨날 사람들 조작이라 그래요. 근데 그것도 블록체인에 올리면 더 조작이라고 할 것 같긴 한데 나중에 대중들 이해도가 높아지면 블록체인에 로또를 올리면 답이 될 수 있을 거예요. 우린 무신화적인 프로토콜이니까 토토도 마찬가지고 아니면 무슨 추첨을 한다, 아파트 청약을 한다, 블록체인에서 안전하게 할 수 있을 거고 전자투표 이것도 뭐 정보의 매칭이 있는 큰 게임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런 것도 블록체인 위해서 안전하게 할 수 있고 위에가 아파트 청약이네요. 네, 이런 것들. 자, 이렇게가 블록체인 애플리케이션이고 요약하면 블록체인이 뭐냐면 탈중앙화되어 있고 안전하고 감증 가능하고 자유 확장 가능한 범용 플랫폼이고 이게 뭘 할 수 있는지 보셨죠? 가버넌스도 있고 금융도 있고 특권 시스템도 있고 게임도 있고 제가 말하지 않은 것도 많아요. 그것들이 이제 미래 사회를 바꿔놓을 패러다임 체인지라는 거죠. 블록체인이라는 분야에는 정말 많은 것들이 담겨 있어요. 그 자체로 기술이고, NFT 같은 거 보면 문화도 있고, 커뮤니티도 있고, 예술도 있고, 금융도 있고, 거버넌스도 있고, 조직을 만들 수도 있고, 블록체인을 개발해야 되는 건 개발 태스크기도 하고, 투자 대상이기도 하고, 블록체인 안에 밈도 있고, 경제도 안에 있고, 어떻게 정부가 싫다라는 상황을 생각할 수도 있어요. 아니면 철학이 쪽인 걸 수도 있고, 정치일 수도 있고, 거버넌스 문제가 있어요. 뿌려줄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블록체인은 어떤 마니아들의 기술이 아니라 정말 이 사회의 모든 것들이랑 연관되어 있는 거대한 플랫폼이 가능성이 밝혀진 정도의 무언가예요. 아직 이게 본격적으로 우리 세상에 들어온 건 아니지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블록체인 개발자를 할 게 아니더라도 이 우리 사회에 사는 이상 그리고 블록체인이라는 기술이 막을 수 없는 이상 관심을 가져야 될 주제인 것 같아요. 현재는 블록체인은 극 초창기거든요. 지금 블록체인 시총이 한 1,400조밖에 안 돼요. 심지어 이거는 우리가 장이 지금 많이 안 좋잖아요. 비트코인이 한대 7만 달러인데 지금 5만 달러니까. 그런데 1,400조라는 게 어느 정도냐면 포스코가 20몇 조예요. 삼성이 한 300조 되나? 그런데 블록체인에 있는 모든 가치를 다 합치면 1,400조거든요. 근데 제 생각에는 이것도 그 초창기라서 이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블록체인이 할 수 있는 일을 생각해보면 블록체인이나 플랫폼을 이해한 사람들이 여기 계신 분들 오늘 다 알게 되셨으니까 충분히 많아지고 이 사회를 구성하는 시스템이 블록체인으로 다 이전할 거고 이거 어떻게 비유하고 싶냐면 1990년대 인터넷이 나왔죠? 기술적으로 인터넷이 뭐 할 수 있는지는 그때 사람들 다 알고 있었어요. 다만 그냥 가능성만 알고 이게 가능할까? 이렇게 의구심을 품던 단계가 90년대였겠죠? 그때 인사이트를 가지고 창업을 한 사람들은 빌 게이츠예요. 지금 부자 됐죠? 인터넷에 기술 봤으니까 빌 게이츠뿐만 아니라 많은 IT 관련 회사가 그럴 텐데 그럼 지금 뭐냐? 2020년대는 블록체인의 초창기인 거예요. 인터넷의 초창기가 1990년대 사람들이 인터넷 하면 잘 모르잖아요. 보통 일반인들. 블록체인들은 마찬가지다. 우리가 2020년에 블록체인 잘 뭔지 모르겠지만 2040년에 가보면 우리가 아는 모든 조직들이 블록체인 위에 올라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초창기에서 이 시점에서 여러분한테 목소리를 펴가지고 설명하는 거예요. 자, 제가 한테를 드릴게요. 이 거대한 시대의 흐름을 파악하셨죠? 이거를 지켜보실 수도 있어요. 제가 말리진 않을게요. 근데 탑승하실 수도 있다는 거 선택은 여러분들이 하시면 됩니다. 자, 강연은 여기까지고요. 제가 시간이 좀 남아가지고 제가 하고 있는 P-DAO라는 단체를 간단히 설명드릴게요. 자, 많이 나는데 포스트잇 거점으로 하는 블록체인 커뮤니티이자 오픈소스 기관이에요. 커뮤니티는 디스코드에 있고 블록체인 전체에 관련해서 저희가 20몇 번 세미나도 하고 교육적인 걸 하는 거죠. 그리고 블록체인과 관련된 아주 범용적인 오픈소스 프로젝트 라이브러리 같은 거를 같이 개발해요. 오픈소스로. 저 같은 현역 개발자들이 있어서 좀 친절하게 가르쳐주고 잣점 자유롭게 하고 이런 교내 형성도 하고
이벤트하고 홍보활동 하고 블록체인 진출한 동물들 기업들 함께 막 단체들이랑 네트워킹도 할 수 있고 현재 29명이나 되는 열렬한 멤버들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 말한 블록체인 단순 담론들 많죠. 이런 키워드에 한 개라도 관심 있는 사람은 다오점 퍼스트 액션 케어로 와가지고 자유롭게 정보를 읽어보시고 제 공식 커뮤니티 입장하면 돼요. 저희는 무슨 지원받고 이런 거 없습니다. 이게 기업들이 뭐냐면 우리나라 블록체인은 정말 리딩하고 있는 기업들이에요. 다 이름 들어봤죠. 해시드, 포켓포인트, 코인원 유명한 분들인데 이 기업들이 다 우리 동문 기업이에요. 우리 학교가 320명이잖아. 하나 1년 졸업생이. 근데 이상하게 서울대 카이스트보다 훨씬 블록체인에서 점유율이 높아요. 저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아마 정말 큰 인사이트를 가지고 있는 선배분들 때문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사회에 나가면 제가 포항공대 출신이라고 그러면 블록체인 카르텔이라고 해요. 포항공대 정말 그 정도로 지금 점유율이 높고 잘 살려가지고 진짜 우리 학교가 동문들이 함께하는 커뮤니티가 있어야겠다. 오픈소스 개발하고 네트워킹하고 교육하고 심지어는 우리 학교가 무슨 발전기금 같은 걸 암호로 받는 것도 저희가 하고 있거든요. 프로젝트를 그런 식으로 하고 있고 제가 다오 설명했잖아요. 일단은 다오예요. 탈중앙안에 가버넌스고 조직의 모든 집행 과정 분산 처리되고 자동 수행됩니다. 컨트랙트에 의해서 정말 혁신적이고 선진적인 조직 운영 방식을 가지고 있는 거죠. 저희. 멤버도 간단히 소개드리자면 아시는 분 있을지 모르겠는데 다들 대단한 분인 것 같죠? 이런 분들이 전부 한 자리에 모여가지고 피드하고 개발하고 있어요. 같이 진짜 기술적인 토론하면서 다 좀 친절하게 알려주고 교수님들도 있습니다. 심지어 저희는 교수, 동문, 대학, 졸업생 다 가리지 않고 가고요. 뒤에 분들은 훌륭한데 제가 그냥 이력을 귀찮아서 안 물어봐서 빼먹고 다 훌륭하신 분들이에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하고 있고 여러분들이 참여하고 싶으면 저희 홈페이지에 들어가가지고 디스코드에 들어가가지고 업데이트 보시고 저희가 또 개발자 오픈소스 개발 컨트리뷰터 프로그램 운영하고 있거든요. 거기 들어가시면 저랑 같이 오픈소스 개발할 수 있어요. 트위터도 있고 기타브도 있고 카카오 공지 종용을 쓰고 있는 카카오톡 채널도 있고 인스타그램도 있고 유튜브에 세미나도 있으니까 다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12월 12일에 공식 런치를 하거든요. 저희 다오를 진짜 런칭해서 그때부터는 제가 디스코드에 투표 올려서 진행하는 가버넌스가 아니라 정말 탈중앙화된 방식으로 저희 조직이 운영돼요. 12월 12일부터는 공식 행사를 학교 콘서트나 그런 데서 할 것 같은데 디스코드에 들어와 주시면 제가 공지를 할게요. 그때 오시면 저희가 밥도 드리고 티셔츠도 드리고 사진도 찍고 하니까 관심 가지셨다가 12월 12일에 방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질문은 그 순서로 보니까 끝나고 하는 것 같고 제 강연 끝이에요. 끝이고 여러분들 아까 보셨다시피 네트워킹 데스크가 미래에는 어떤 서비스 기업들이 가능할까 이 논의를 네트워킹하면서 같이 해주시면 됩니다. 네, 강연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고요. 네, 감사합니다. 네, 긴 시간 동안 또 이렇게 강연해주신 양